네, 2021년 10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34번째. 오늘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기보다는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둑정치, 중우정치, 사이비 혁명가와 주사파입니다. 대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그랑 콜롬비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랑이 영어의 그랜드, 그레이트도 되겠죠. 그랜드 콜롬비아일 겁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랑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어떤 게 더 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였죠. 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남미를 독립시킨 남미의 영웅이 볼리바르 아닙니까? 볼리바르. 그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지금 남미에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근데 볼리바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나라는 볼리비아도 나중에 해당되지만 우선 당장은 그때는 그랑 콜롬비아였습니다. 대콜롬비아가 바로 볼리바르의 활약으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이러한 그랑 콜롬비아가 그냥 콜롬비아였죠. 근데 그 후에 생긴 콜롬비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랑을 붙일 뿐입니다. 1831년 베네수엘라하고 에콰도르하고 파나마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영토는 브라질도 갖고 가고 다른 나라도 몇 개 갖고 갑니다. 작은 콜롬비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콜롬비아 이전에 있었던 1830년 이전에 있었던 큰 콜롬비아를 그랑 콜롬비아로 불러서 지금 콜롬비아하고 구별합니다. 지금은 에콰도르 나라가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에콰도르가 되지 말자고 많이 외치고 있죠. 지금은 콜롬비아가 좋지만은 지난 세기, 즉 1990년대 후반까지는 콜롬비아도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1890년대의 콜롬비아 마야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화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면은 영화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는 범죄자 단체하고 군벌 사이비 사설 군사단체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참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조직인데 세계사를 보면 많습니다. 중일전쟁 때 국민당하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합작시킨 사람이 장장림 아닙니까? 만주의 군벌.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면서 자기 사병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국 군벌이죠. 중국에는 그런 군벌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미얀마 북쪽에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미얀마의 마약왕 쿤사가 이끄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군사단체이면서 마약을 만들어 세계로 팔았던 그런 조직이죠. 역사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소설이 제일 쉽겠네요. 중국 4대 기수 중에 하나인 수호지에 보게 되면은 양산박이 나오죠. 양산박에 모여있는 놈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의롭긴 하지만 정의로운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 양산박이 바로 군벌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정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처럼 일지매처럼 있는 사람들 걸 털어갖고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자를 돕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0년대 콜롬비아가 누굽니까? 에스코바르를 붙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건 게 960만 달러, 1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 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10월 16일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철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쓴 건데 조선일보가 단 제목은 대장동의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가 어른거린다 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였으면 은이냐 납이냐를 제목으로 달았겠습니다. 전문을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읽겠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총명한 두뇌로 대학을 갔다. 그러나 대학을 중퇴하고 밀수업자가 되면서 온갖 것을 밀수해 돈을 벌고 고향인 메데인의 경찰 절반을 매수했다. 그리고 마약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메데인을 중심으로 메데인 카르텔을 결성하고 미국으로 코카인,
코카인이 이제 새로운 그 당시에 마약인데, 코카인 때문에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콜롬비아에서 나와서 코카인인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코카입에서 나온 거죠. 코카인을 수출하면서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다. 정확하게 범죄자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10대 부호에 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콜롬비아는 오랜 내전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다. 깊은 정글에는 공산주의자, 이게 이제 체게바라 이론을 따른 공산주의자들, 남미의 공산주의자들, 그다음 마오의 이론을 따른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며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납치와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일삼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에스코바르도 역시 마약으로서 하나의 군벌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피카소와 달리의 유명한 작가들이죠. 미술품을 구입하고 동물원을 만들어 코끼리와 하마를 키워도 돈이 남아서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중에 일부를 고향 지역에 뿌려서 주민들을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에 지역 축구단을 후원해 우승컵을 올리게 잡게 하고, 그렇게 얻은 인기에 힘들어 힘입어서 1981년 콜롬비아 국회의원, 하원의원으로 당선됩니다. 마약으로 번 돈을 뭐랄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 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것이겠죠. 이때 그가 밀수 트럭을 붙잡는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언젠가 나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난 거래를 업으로 삼고 있지. 침착하게 내 거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 그러면서 은이냐 납이냐 너희가 선택해,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자인 누굽니까? 노정태 박사는 이렇게 씁니다. 은이냐 납이냐, 그것이 바로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클랩토크라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클랩토크라시는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조어인데, 훔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클랩토에 정치를 뜻하는 크라시를 합친 말이죠. 도둑정치. 요거는 플루토크라시라고 하는 금권정치와는 다르다라고 노 박사는 설명합니다. 왜냐? 범죄자들은 자기 돈을 감추려고 하죠. 정치판에 안 나섭니다. 금권정치를 하려면 정치에 나서야 되는데 도둑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금권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대체로 스스로 부를 일궜거나 상속받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큰 일확천금했거나 상속받은 이들이 재산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해서 정치의 힘을 동원하거나 재산을 이용해 권력을 넣고자 하는 경우가 금권정치고요. 도둑정치는 범죄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도 범죄 행위로 돈을 벌고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질서를 왜곡하는 거. 네. 상당히 금권정치와 유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 박사는 도둑정치는 이른바 후진국 현상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주로 발생한다. 중국에서 석탄을 팔아서 스위스 시계를 구입해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도둑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이던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꼭지점으로 하여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권순일 등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초대형 스캔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례 얘기했듯이 공영개발의 명분으로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민영 개발하여 비싸게 팔았다. 누구를 위해? 민주주의에서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영개발을 명분으로 토지를 싸게 수용해서 민영개발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포더 성남 시민입니까? 포더 꾼들입니까? 요걸 보셔야죠. 이 자들이 민주주의자들인지 아닌지.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 중 일부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쓰였거나 혹은 그의 정치 생명을 구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다면 이는 한층 더 심각한 도둑정치의 사례가 된다라고 노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현실 앞에 요지부동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민심마저 크게 흔들렸다. 이번에 서울 경선에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씨가 거의 3대1로 2대1 넘게 이재명을 이겨버린 걸 얘기한 거죠.
민주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인데 그거마저 흔들릴 정도로 대장동 게이트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장본인이 대선 후보 당선 연설에서 이재명 씨가 그렇게 연설했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를 외쳤습니다. 나르코스에 따르면 그 영화죠.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정치에 입문하며 스스로 빈민의 로빈후드로 이미지 메이킹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코바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후보 등을 상대로 복수하겠다며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협박에 굴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야 그 범죄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노 박사는 글을 맺었습니다. 도덕정치에 대해서는 이계성 선생, 윤창중 선생 등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덕정치를 한번 이 화천대유 게이트 끝날 때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노 박사 글이 너무 좋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클랩토크라시는 도덕정치는 데모크라시의 적입니다. 데모크라시, 데모는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너무너무 약점이 많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기 좋은 로빈훗, 도둑놈인데 그걸 국가제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큰 도둑이라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죠.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 시절로 돌아갑시다. 도덕활동으로 벼락부자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분 세탁과 자기 부의 공고화를 위해서 권력자에게 돈을 헌납하고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승만 때도 있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다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맹비난했죠. 이게 근권정치라고. 근권정치가 아니라 독재라고 비난했었죠. 그런데 그 시절에 DJ나 YS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했던 게 DJ와 그 수하들이었습니다. 공천장사 많이 했죠. 금액에 따라 왔다 갔다 했죠. 그 돈으로 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압받는 이들이 어떻게 개파를 만들겠어요? 동교동계, 상교동계 저절로 날 생긴 거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근권정치와 결합된 도둑정치였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서슬 시퍼라는 것과 중정과 그 다음에 경찰이 그래도 감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설사 국회의원이 돼도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요,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어떻게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한다.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애국심이 있는지 애국심을 강조한 건 별로 못 봤어요. 민주주의만 내세웠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옳았던 것인지 지금 와서는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둑 정치인, 근권 정치인들이 독재자들에게 빌붙었을 때 이를 비판하기 위해 외쳤던 것이 독재 타도였습니다. 저 역시 많이 외쳤고요, 학생들. 그러나 DJ나 YS에게 붙었던 도둑 정치인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자들은 민주주의자들로 위장할 수 있었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꼴을 봅니다. 이승만은 6.25 전쟁 와중에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지금 이 정부 세력들은 제주 4.3하고 여순을 여순 사건을 굉장히 위대한 걸로 치는데 그때 그다음에 그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공산주의자를 박멸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5.16을 한 이후에 공산 세력을 계속 반공법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통역당, 인역당을 치지 않았으면 우리 위험했을 겁니다. 전두환 씨가 집권하기 전에 광주 터져갖고 상당히 좌파를 잡아내고 삼천교육대를 해서 그나마 잡았기 때문에 유지가 된 거고 노태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자들이 민주주의를 위장해서 대한민국에서 날뛰고 정치를 힘든 꼴이 만들어졌다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사십시오. 다수만 중시하다 보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어리석은 다수의 정치 또는 우중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를 믿고 정의가 아닌 다수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에 바로 중우정치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 지금 덜 먹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걸 하지 않고
당장 먹고 마시자 이렇게 갑니다. 중구 정치가 되죠. 사실 저도 여러 군데 모임을 하면서 조금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중요하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수는 쉽게 명분을 무너뜨립니다. 어리석은 군중 심리를 따르는 중구 정치, 대중 정치, 우중 정치는 오칠로크라시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 잘 모르고 오클론지 오칠로시는 모르겠는데 OCHLO 그리스어로 이게 군중입니다. 오칠로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더욱더 강한 힘을 휘둘러서 꼼짝 못하게 하면 이거는 폭도 정치라고 합니다. 폭도 정치. 제가 오늘 갑자기 민주주의 정치학 강의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젊은이들이 인터넷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 모여자 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라 갑자기 일시에 뒤로 확 자빠지면서 플래시 몹 그러죠. 몹이 군중입니다. 여기다 오를 덧붙여서 모보크라시 하게 되면 폭도 정치가 됩니다. 폭도를 이끄는 이가 바로 독재자입니다. 전제 정치 계속 자기 후손들이 전권을 갖는 군주가 되는 전제 정치는 반드시 독재를 하게 되고요. 공화정은 독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제정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도자를 뽑습니다. 단 그러한 공화정에서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일사불란한 지위를 해서 그때만 독재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 보게 되면 독재관이 전쟁 중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 정치 인정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그거를 군 통수권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보크라시, 즉 폭도 정치가 보편화되면 거리에서 사람을 직결 처분하는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이끄는 세력이 나오고 그 인민이 모든 권력을 휘둘러야 된다는 인민독재를 하게 되면 그게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부패 때문에 대중정치, 중우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폭도정치가 나오고 폭도정치를 이끌다 보면은 인민민주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최대의 적은 부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씨의 태도에는 도둑 정치를 넘어서 저는 폭도 정치가 어른거린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양반이 누구지? 국회에서 그 김용판 씨랑 일문일답 하는 데서 나오대.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 음주운전하고 형수한테 몹쓸 욕을 한 거, 검사 사칭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음주운전은 파큐브 부정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활동을 할 때 한 것이니 양해해라. 형수에게 몹쓸 욕을 한 거는 형이 어머니에게 몹쓸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 양해해라. 검사 사칭한 거는 파큐브 비리를 캘 때 내 방에서 PD가 한 거다. 양해해라. 자기가 저지른 짓은 다 양해해라. 니들이 저지른 사람은 못 봐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분당 파큐브 사건은 제가 설명했듯이 이재명이가 캐낸 게 아니고요. 그때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된 안기부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가 자기를 버린 DJ 세력을 뒤집기 위해서 흘려줬기 때문에 터져나온 겁니다. 거기 무슨 동인가요? 장자동인가요? 분당에? 거기는 성남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린 일정한 건물 높이를 못 짓는데 그걸 짓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서 만든 이걸 터트린 겁니다. 그걸 위해서 DJ 측근들한테 다 아파트 나눠준 걸 터트린 거예요. 그러자 전 언론이 달려서 그걸 취재해서 거의 다 밝혀낸 겁니다. 그때 뒷북 치면서 성남에서 시민운동했던 게 이재명 젊은 변호사인데 그때 자기가 음주운전 해놓고 내가 정의로운 행동한 거니 양해해달라? 아니 그때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뛰어가서 할 때 음주운전 해놓고 나 봐달라. 나 정의롭게 했으니 봐달라고 했습니까? 내 길을 갔는데 결사적으로 막는 이 있다고 안 해야 하를 막 하던가요, 기자들이? 취재해야 되는데 막았다고 야이 XX야 이렇게 기자들이 막 하나요? 물론 화가 나면 들이받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살인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모든 살인사건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을 한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살인하게 된 건 정상 참작은 해주지만 사실을 뒷바꾸지는 않습니다. 정당 방위도 그게 살인이 아니고 치사, 폭행치사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니까 다 인정하라, 양해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인데 너무나도 당신을 사모했기에. 동숙의 노래 이야기 아시죠?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가 자기를 버리니까 죽였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노래인데 결국 그 여자도 형을 살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을 양해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나오는 건데 이재명 씨는 거꾸로 가죠. 대장동 게이트는 한마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을 만들어 꾼들에게 개싸움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진짜 성남시엠을 성남의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성남도계공으로 하여금 대장동 땅을 헐값에 수용해서 서민주택을 지어야죠. 아니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대장동 땅을 매입해서 적법하게 개발하고 적법한 법에 의해서 비싸게 분양케 한 후 그로 인해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었고 어디 다른 곳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든지 여러 가지로 서민을 제대로 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남 도경으로 하여금 땅은 저렴하게 수령하게 해서 성남 주민들의 불만은 사고 분양은 민간 개발로 해서 비싸게 해서 그 나온 돈 중에 1,800억 먹었다고 자랑을 해. 지금 화천대유의 김만배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에? 1,0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배당금만이고 수익은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김만배, 남욱, 우동규, 정영아가 얼마씩 벌었다는 겁니까? 배당금을 다 1,000억씩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동규는 내 돈 700억 내놔라고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고. 이래놓고 뭘 자랑을 합니까? 자기 혼자 먹지도 않고 가족 친지까지 불러서 먹게 했는데. 그리고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천화동인의 대표로 있다는 거는 정치권도 빨대를 박았다. 성남 이 대장동 개발로 자기도 돈 챙겨서 정치학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수사도 안 됐지만.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 받았잖아요. 이재명 씨 변호사 할 때 사무장 같은 사람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와 정치권 결합, 좌파 정치권의 결합인데 이게 도덕 정치가 아니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놓고 빡빡 우기고 국민을 선동하면 폭도 정치 아닌가요? 모버 클래시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집을 지키라고 검찰을 뒀는데 이 검찰이 추미애하고 박범대한테 휘둘렸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정권에서 수사권 받은 경찰은 왜 둔감한 척 하나요? 박근혜 최순실 잡아낼 때는 그렇게 여론을 등에 업고 날뛰더니만 이러니까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개소리 듣는 거죠. 대한민국에 개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정치 중립으로 정의만 보고 가야 하는 검경이 못한다면 저는 민주주의를 이끌고 지키는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은 군중도 폭도도 도둑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 직관적으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이 대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일보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 경향도 어지간히 역할하고 있습니다. 단 공중파 방송은 아닙니다. 지금 주요 언론, 신문들이 제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마약막이 날뛰는 1980년대, 90년대의 콜롬비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혁명을 외치던 주사파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꾼들과 결탁해 돈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불행은요, 이자들이 힘을 잡았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 이런 꾼들과 손을 잡았다는 게 최대의 불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주가 났을 때 광주의 아픔을 이야기해서 그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사파와 손잡았던 게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독재 세력들이 해먹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땅의 운동권들의 오해가, 착각이 이게 불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이비 혁명가들 혁명할 용기도 없어요. 말로만 나불나불거리죠. 그자들 때 한 달이 건데 친구라도 압니다. 그들이 설칠 공간이 아닙니다. 입에 붙어서 혁명 얘기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를 만든 여당인 민주당에는 진짜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 없나요? 저는 대한민국에 한정된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은 국민이 지금 나서야 할 때죠. 독재 정권 시절 도둑 정치인
금권 정치인과 싸웠던 시민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 계엄령이 아직도 눌려 있는지, 백신 다 맞았는데, 예.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좀 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